고요한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산사의 종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이 고찰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스님 범서의 손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범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절에서 평생을 보낸 노스님 밑에서 불법을 배웠고 스승이 열반에 든 후 홀로 절을 지켜왔다. 그의 일상은 새벽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낡은 정악들을 보수하며 산 아래 마을에서 가끔 찾아오는 신도들을 맞는 것이 전부였다. 세상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절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범서는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절 주변을 산책하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비가 내린 탓인지 흙길은 촉촉했고 풀잎마다 영롱한 물방울이 맺혀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절 입구로 향하는 오솔길 옆 수풀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 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게 들려왔고 범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모습의 백구 한 마리였다. 새하얀 털은 진흙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피가 흥건했다. 한눈에 봐도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다. 범서는 망설이지 않고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바르르 떨었지만 범서를 경계하는 대신 오히려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어떤 깊은 슬픔과 애원 같은 것을 담고 있었다. 범서는 백구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인연을 다시 만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아이고, 불쌍한 중생이여. 범서는 조심스럽게 백구를 안아 올렸다. 백구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다. 그는 서둘러 절 안으로 백구를 데려왔다. 스님에게 개를 키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절에 있는 약재들을 이용해 백구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다. 백구는 고통 속에서도 얌전히 범서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치료를 마친 후 범서는 백구에게 따뜻한 물과 죽을 먹였다. 백구는 허겁지겁 음식을 삼켰고 이내 지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던 범서는 문득 백구의 이마에 있는 희미한 반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한자 문양 같기도 하고 어떤 상징 같기도 한 특이한 문양이었다. 그는 그 문양에서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백구가 절에 온 이후 청산새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며칠 후 백구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자 백구는 놀라운 속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특별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백구는 범서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범서가 예불을 드릴 때는 대웅전 앞에 얌전히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절의 기운을 이해하는 듯했다. 또한 백구는 절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잊혀진 듯한 장소들, 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폐쇄된 정악이나 무너져가는 돌담 뒤편 등을 킁킁거리며 맴돌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밤 범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청산사의 종은 범서가 직접 치지 않는 이상 울릴 일이 없었다. 그는 의아한 마음에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도 절의 대웅전 방향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범선은 발걸음을 재촉해 대웅전으로 향했다. 대웅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연불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문 앞에 백구가 앉아 있었다. 백구는 고개를 쳐들고 대웅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령한 존재를 경배하는 듯했다. 범선은 백구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웅전 문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연불 소리는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이후 범선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한복을 입은 여인과 백구와 똑같은 이마의 문양을 가진 또 다른 백구를 보았다. 꿈은 늘 불길한 붉은빛과 연기 속에서 끝나곤 했다. 백구의 존재와 함께 청산사에 대한 소문은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다. 청산사에 신령한 백구가 나타났다더라. 절의 복이 깃들 징조다 같은 길조의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모든 소문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백구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불길한 짐승이라며 꺼림칙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뜻밖의 인물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마을 주변의 땅을 사들이며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한 건설회사의 대표 이재욱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다. 이재욱은 청산사가 위치한 산 전체를 개발하여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청산사는 그의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저를 매입하려 했지만 범선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이재욱은 온갖 편법과 압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절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범서에게 절을 팔도록 종용했다. 이재욱에게 백구의 출현은 흥미로운 가십거리였지만 동시에 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절이 신성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어느 날 오후 이재욱은 직접 청산사를 찾아왔다. 그는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나 범서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사업가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칭찬하며 이런 좋은 곳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심신을 치유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선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표님, 이곳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염원이 깃든 신성한 곳입니다. 범서의 단호한 태도에 이재욱의 얼굴에는 잠시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스님, 세상은 변하는 법입니다. 고루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이재욱은 은근한 협박을 섞어가며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웅전 뒤편에서 한가롭게 거닐던 백구가 갑자기 이재욱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던 백구였다. 백구의 짖는 소리는 마치 사나운 맹수 같았고 이재욱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백구는 이재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저댔다. 범선은 백구를 제지했지만 백구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재욱은 불쾌한 표정으로 백구를 노려봤다. 저 짐승이 주인을 잘못 만났군. 감히 누구에게 지저대는 건가?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백구의 반응에 묘한 불쾌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백구가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재욱이 떠난 후
범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백구는 어째서 이재욱에게만 유독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었을까? 아니면 이재욱에게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때문이었을까? 범서는 백구의 이마에 있는 특이한 문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이내 그 문양과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백구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이었다. 백구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절과, 그리고 범서 자신에게 어떤 거대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 백구는 절의 오랜 역사와 그리고 자신의 잊혀진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범서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대감마저 피어올랐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백구와 함께 미지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백구가 절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백구의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다. 그저 평범한 백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백구는 범서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놀라운 지능과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범서가 목탁을 두드리면 박제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범서가 경전을 읽으면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얌전히 듣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백구가 범서가 알지 못하는 절의 숨겨진 장소들을 찾아내 그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오후 백구는 갑자기 대웅전 뒤편에 오래된 돌담으로 범서를 이끌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무너져가는 돌담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었다. 백구는 그곳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뭔가에 걸린 듯 발을 멈추었다. 범서가 다가가 백구가 파놓은 흙을 걷어내자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채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범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천 조각에 쌓인 낡은 비단 주머니와 얇은 종이로 된 한 묶음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옥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었다. 조각상은 정교하게 조각된 백구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백구의 임에도 현재 백구와 똑같은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범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묶음을 펼쳤다. 그것은 오래된 한자로 쓰인 일기 같은 것이었다.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희미했지만 범서는 어렵사리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 일기는 청산사의 선대 스님이자 범서의 사조인 설봉, 스님이 쓴 것이었다. 일기에는 청산사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특정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신령한 백구들과 함께 대대로 지켜져온 특별한 곳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은 백구의 환생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위험으로부터 절과 가문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의 대부분은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기록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더 비극적으로 변해갔다. 약 30여 년 전 절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설봉 스님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이들의 계획적인 방화였다는 암시도 있었다.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설봉 스님은 백구 한 마리와 어린아이를 겨우 구해냈다고 적혀 있었다. 백구의 임에는 현재 백구와 같은 문양이 있었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범서 자신이었다. 일기를 읽어 내려갈수록 범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고아로 자랐고 설봉 스님에게 거두어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일기 속의 내용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건드렸다. 붉은 불길, 연기,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던 따뜻한 손길.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애써 외면하고 지내왔던 것들이었다. 자신이 이 절과 깊은 인연이 있는 가문의 후손이자 백구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범선은 경외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밤 범선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이 훨씬 더 생생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울부짖던 한 여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 여인은 일기 속에서 언급된 자신의 어머니인 듯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옆에는 자신과 똑같은 이마의 문양을 가진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향해 울부짖었고 이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범선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과거의 비극적인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범서가 과거의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이재욱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이재욱은 청산사를 둘러싼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범서와 마을 사람들을 압박했고 언론을 통해 청산사가 문화재 가치도 없는 낡은 절이며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재욱의 회유에 넘어가 절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받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욱은 직접 절을 찾아와 범서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스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보상금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돈이면 스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곳에 새로운 절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재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비웃음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범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대표님, 이곳은 저와 제 가족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며 이 땅은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범서의 단호한 거절에 이재욱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좋습니다. 스님,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이재욱이 떠나자 백구는 또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백구는 이재욱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으르렁거렸다. 범선은 백구의 행동에서 단순한 경계심 이상의 것을 느꼈다. 백구는 마치 이재욱의 악한 기운을 알아채고 경고하는 듯했다. 이재욱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범선은 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렵게 예전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재욱의 아버지가 약 30년 전 청산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처리되었지만 일기 속의 내용과 연결되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이재욱의 아버지는 작은 부동산 업자였고 당시 청산사 주변의 땅을 사들이려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이재욱의 아버지는 화재 얼마 후 급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범선은 이재욱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백구의 출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백구는 과거의 비밀을 밝히고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신령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범선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와
옥백구 조각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잊혀진 가문의 후손으로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사를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백구는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마치 그의 결심을 이해한다는 듯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백구의 임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백구가 절에 온 이후 범서의 꿈은 더욱 선명하고 괴로워졌다. 꿈속에서 그는 붉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연기가 목을 조여왔고 뜨거운 불길이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불길 속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늘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범서야, 도망쳐, 제발. 그 목소리는 애절했고 동시에 절망적이었다.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박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애쓰던 백구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백구는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듯했지만 이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곤 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범서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공포와 슬픔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과거의 잔혹한 진실을 그에게 강요하는 듯했다. 범서는 낡은 일기 속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설봉 스님의 일기에는 화재 당시의 상황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화재는 절에 있는 오래된 서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는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중요한 기록들과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일기에는 화재 직전 절 주변을 맴돌던 낯선 그림자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설봉 스님은 그 그림자가 외부인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또한 일기 속에는 범서의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들은 절을 지키는데 헌신적이었으며 특히 그의 어머니는 비범한 영적 능력을 지닌 분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부터 불길한 징조를 예감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범서와 어린 백구를 지키려 애썼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를 읽을수록 범서는 이재욱의 아버지, 이민혁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재욱의 아버지가 당시 청산사 주변 땅 매입에 집착했다는 사실과 화재 직후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설봉 스님의 일기에는 직접적인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이 절의 보물과 땅을 노렸다는 문구가 있었다. 범서는 이재욱의 아버지가 그 탐욕스러운 자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구는 범서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범서가 일기를 읽을 때면 백구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고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콧등으로 그의 손을 톡톡 건드리며 위로하는 듯했다. 백구는 특히 절의 외곽, 특히 무너진 담벼락이나 폐쇄된 서구터 주변에서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으르렁거리거나 땅을 파헤치려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범서는 백구가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이재욱의 부하들이 또다시 절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형 트럭을 몰고 와서 절의 담벼락을 허물려고 시도했다. 이 땅은 이제 리조트 부지로 편입될 겁니다. 스님은 빨리 비켜주십시오. 그들은 폭력적인 언행으로 범서를 위협했다. 범서는 맨몸으로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신성한 절에 이런 짓을 하려 드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백구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들 중 한 명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었다. 백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털은 곤두서 있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백구의 사나운 모습에 그들은 당황했고 이내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범서와 백구를 향한 깊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범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이재욱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만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욱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범서의 진심과 청산사를 지키려는 노력에 감동한 몇몇 노인들은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한 노인은 이민혁이 과거 마을에서 땅 투기꾼으로 불렸으며 청산사 주변 땅을 강제로 매입하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다른 노인은 화재 당시 이민혁이 절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는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모두 단순한 소문이나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밤늦게 절로 돌아온 범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석유에 앉았다. 백구는 그의 곁에 와서 조용히 엎드렸다. 범서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고의 한쪽 벽을 빤히 응시했다. 그곳은 오래된 책들과 불상들이 놓여있는 평범한 벽이었다.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벽을 긁었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범서는 백구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구가 가리키는 벽을 살펴보았다. 벽은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고 별다른 특징은 없었다. 하지만 백구는 끈질기게 그곳을 파헤치려 했다. 범서는 백구의 행동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벽 뒤에 공간이 있는 듯 했다. 그는 낡은 끌과 망치를 이용해 벽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나무판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를 꺼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과 함께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가죽 지갑 속에는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범서의 아버지의 신분증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범서의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범서는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실존했다는, 그리고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사진들을 더 살펴보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다. 그 아이는 백구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아이의 임에도 백구와 똑같은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범서 자신이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속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재산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혁이 청산사 주변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려 시도했던 기록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낡은 편지 한 장이었다. 편지는 설봉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의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화재 당시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화재는 이민혁이 보낸 자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일어났으며 그들은 절에 숨겨진 보물을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보물은 바로 절의 창건 때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불상과 경전들이었다. 편지에는 범서의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범서와 백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슬픈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설봉 스님은 편지 속에서 이민혁과 그의 일당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민혁의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아 청산사를 노릴 것이니
반드시 경계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당부가 쓰여 있었다. 범선은 편지를 다 읽자마자 손에 든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고아가 된 이유, 이재욱의 악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백구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백구는 단순히 그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백구는 그의 가족, 그의 조상들의 혼이 깃든 영적인 존재이자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백구는 고개를 들어 범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백구의 눈빛은 슬픔과 위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듯했다. 범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과거의 비극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었다. 그는 무릎에 엎드린 백구를 힘껏 끌어안았다. 내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모든 진실을, 그리고 청산사를 지켜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재욱과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거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백구와 함께 그는 진실을 향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든 낡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백구의 굳건한 눈빛은 그에게 거대한 용기를 주었다. 낡은 상자에서 발견된 서류들과 특히 설봉 스님의 편지는 범서에게 잃어버렸던 과거의 모든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는 더 이상 불길한 꿈에 시달리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청산사를 대대로 지켜온 유서 깊은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고, 백구는 단순한 영물이나 동반자를 넘어 그의 조상이자 수호신이었다. 이재욱의 아버지가 과거의 비극적인 화재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분노를 정점에 이르게 했다. 이제 범선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청산사를 탐욕스러운 이재욱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가장 먼저 범선은 발견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다. 재산 관련 서류들은 청산사 주변 토지의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드러냈다. 이민혁은 과거에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땅을 사들였지만 청산사 자체의 소유권만큼은 끝내 손에 넣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재욱은 아버지의 미완성된 야망을 이어받아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절의 문화재적 가치를 폄하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저를 강제로 철거할 빌미를 만들려 했다. 범선은 이 서류들이 이재욱의 계획을 저지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설봉 스님의 편지는 더욱 귀중한 단서였다. 편지에는 화재 당시의 목격담과 이민혁 일당의 악행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편지 속에 서구 안에는 가문의 중요한 기록들과 함께 옛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수호불상이 있었다. 그들은 불상을 노렸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는 구절이 범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범서는 수호불상이 화재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불상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이재욱이 그 불상을 찾기 위해 청산사를 더욱 집요하게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서는 백구를 데리고 폐쇄된 서고터를 다시 찾아갔다. 불에 탄 흔적과 무너진 잔해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백구는 서고터에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냄새를 맡고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그러다 한 지점에 멈춰서서 코를 박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범선은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은 잿더미와 흙더미 속에 파묻힌, 원래는 서고의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벽이 있던 자리였다. 백구는 끈질기게 흙을 파냈고 범서도 함께 도왔다. 꽤 깊이 파내려 가자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다. 그것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돌로 된 지하 통로의 입구였다. 이곳에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범선은 조심스럽게 지하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오래된 흙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백구는 앞장서서 통로를 안내했다. 통로의 끝에는 작은 돌문이 있었다. 돌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백구는 그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범서를 재촉했다. 범서는 있는 힘껏 돌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돌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서늘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은 의외로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옆에는 누군가가 최근까지 머물렀던 흔적처럼 마른 차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 뒤편 벽면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범선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걷어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온전하게 보존된 수호불상이었다. 불상은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며 묘한 평온함과 영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불상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불상이 있는 한 청산사의 영원한 번영과 수호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때였다. 백구가 갑자기 불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상을 향해 조용히 짖었다. 그것은 환영의 소리이자 오랜 세월 지켜온 대상을 다시 만난 기쁨의 표현 같았다. 범선은 불상을 바라보며 설봉 스님이 이 불상을 화재 속에서 이곳에 숨겼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승님은 이 불상이 언젠가 다시 발견되어 청산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범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재욱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땅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마도 이 수호불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을 것이다. 이 불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청산사의 영적인 근원이자 범서 가문의 수호물이었다. 범서는 불상과 함께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낡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민혁이 과거 화재 사건 이후 청산사에 남아있는 비밀 통로와 숨겨진 방의 존재를 조사했던 기록들이었다. 기록에는 이민혁이 불상을 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그의 아들 이재욱이 그 조사를 이어받았다는 암시가 있었다. 범선은 이재욱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산사를 노리는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땅과 재물뿐만 아니라 이 수호불상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 혹은 그 불상이 가져다 줄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욱의 탐욕은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과거에 악행을 이어받은 잔인한 계승자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밖으로 나온 범선은 백구와 함께 불상과 서류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백구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범서의 곁을 지켰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범서는 이제 이재욱과의 싸움을 회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의 명예와 청산사의 신성함을 지켜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범서는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청산사의 역사와 수호불상의 존재, 그리고 이재욱의 음모를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범서의 진심과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백구의 신비로운 행동과 범서가 보여주는 결연한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재욱은 범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의 부하들은 절 주변을 맴돌며 감시를 강화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했다. 어느 날 밤, 범서는 절에 찾아온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이재욱의 과거 행적과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재욱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절에 침입하여 범서를 위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당장 나와라. 스님 순순히 넘기면 몸이라도 성할 줄 알아라.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범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백구의 굳건한 눈을 바라보았다. 백구는 범서의 옆에 바싹 붙어 섰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적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나는 스님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범서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정면 승부로 돌입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백구와 함께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재욱의 부하들은 절에 난입하려 했지만 백구의 맹렬한 기세와 범서의 단호한 저항,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몇몇 마을 주민들 덕분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범서에게 감명받았고 이재욱의 횡포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범서의 뒤에 서서 여긴 신성한 절이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고 외치며 범서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이재욱의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잠시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느냐, 곧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범서에게 더욱 강한 확신을 주었다. 이재욱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방역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범서는 백구와 함께 이재욱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범서는 낡은 일기와 새로 발견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재욱의 아버지 이민혁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마을과 주변 지역을 수소문했다. 그는 30여 년 전의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노인들을 찾아다녔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범서의 진심과 백구의 신비로운 존재감에 마음을 연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화재 당일 이민혁이 절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들과 함께 서성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그들이 절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날 나는 꿈을 꾸었어. 절이 불타고 슬피 울부짖는 하얀 개가 보이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지.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또한 범서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신문 보급소를 운영했던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노인에게 30년 전 화재 사건 관련 신문 기사를 부탁했다. 노인은 낡은 자료들을 뒤져 어렵게 당시의 지방신문들을 찾아주었다. 신문 기사에는 화재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 지어졌으며
이민혁이 화재 직후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범서는 기사 내용과 설봉 스님의 일기,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 사이에 간극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이민혁의 권력과 재력으로 덮어버린 조작된 진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범서는 특히 백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백구는 마치 범서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안내견처럼 행동했다. 범서가 과거의 사진이나 물건들을 들여다볼 때면 백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특정 장소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백구는 낑낑거리거나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다. 어느 날 범서가 예전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범서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어린 백구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범서는 사진 속의 백구의 이마에 있는 문양과 현재 백구의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백구가 사진 속의 특정 건물을 발로 가리켰다. 그것은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 서구 건물이었다. 백구는 서구 건물을 가리키며 낑낑거렸고 서구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범서는 백구를 따라서고 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잔해가 남아 있었다. 백구는 잔해 더미를 킁킁거리며 맴돌다 한 곳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발로 땅을 긁으며 마치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범서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과 잿더미, 그리고 깨진 기왓장들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화재의 열기로 인해 그을려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방수천에 쌓인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낡은 일기장과 함께 빗바랜 녹음 테이프 하나가 있었다. 일기장은 범서의 아버지, 즉 범서의 부친이 쓴 것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민혁이 청산사에 숨겨진 보물인 수호불상을 노리고 절의 땅을 빼앗으려 온갖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민혁이 절 내부의 배신자와 내통하여 화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었다. 배신자는 바로 절의 살림을 맡던 한 스님이었다. 그는 이민혁의 돈에 눈이 멀어 수호불상의 위치와 절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고 화재를 틈타 불상을 훔치려 했다. 그러나 화재가 예상보다 커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불상은 지하 통로에 숨겨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 범서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범서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민혁,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군. 이 절은 당신 같은 더러운 자가 감히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이민혁의 섬뜩한 웃음소리. 어리석은 중생 같으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이 절의 보물과 땅은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격렬한 몸싸움 소리,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범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지막에는 이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와 개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테이프는 끊겼다. 범서는 녹음 테이프를 손에 든 채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민혁이 바로 그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며 이재욱은 그 악행의 그림자를 그대로 밟고 있었다. 백구가 자신을 서고 터로 이끌고 이 증거들을 찾아내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백구는 그의 조상 혹은 그의 부모님의 영혼이 자신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존재였다.
분노와 슬픔이 범서의 심장을 휘저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복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재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재욱 또한 범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범서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이재욱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범서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백구의 존재가 범서의 옆에서 늘 지켜보는 모습은 이재욱에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백구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자신과 아버지의 악행을 알고 있는 영물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재욱은 범서가 어떤 증거를 찾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청산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경고나 협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밤중에 청산사로 향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파괴하고 범서를 제거하여 모든 증거를 영원히 없앨 계획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산사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백구는 이재욱 일당의 접근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백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범서를 깨웠다. 범서는 잠에서 깨어나 백구의 경고를 들었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재욱이 온 것이었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범서는 수호불상과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품에 단단히 안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호신용 단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명예를 걸고 청산사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구는 그의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전투 준비를 마친 맹수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천둥과 번개가 청산사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이재욱과 그의 부하들이 마침내 절의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재욱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스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증거를 순순히 내놓고 이 절에서 사라지세요. 범서는 대웅전 문을 굳게 닫고 백구와 함께 안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호불상과 아버지의 일기, 녹음 테이프가 담긴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신성한 불국토다.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발 디딜 곳이 아니니 당장 물러가라. 범서의 목소리는 비바람과 천둥 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건방진 중놈 같으니 이재욱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모두 쳐들어가서 저놈을 끌어내고 저를 뒤져라. 불상이고 뭐고 다 찾아내서 부셔버려. 부하들은 다용전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육중한 나무문이 그들의 공격에 삐걱거렸다. 범서는 문을 막아설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백구가 맹렬하게 대웅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백구야, 범서가 외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백구는 번개처럼 빠르게 이재욱의 부하들 사이를 헤치며 그들의 다리를 물고 찢었다. 평소의 온순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맹수처럼 사납게 그들을 공격했다. 백구의 맹렬한 공격에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다. 이재욱마저도 백구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백구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단순한 개가 아닌 신령한 존재의 화신처럼 보였다. 백구가 시간을 버는 사이
범서는 대웅전 뒤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열었다. 그는 주머니에 든 증거들을 비밀 통로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 증거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줘야 했다. 백구야, 이쪽으로 와. 범서가 백구를 불렀다. 하지만 백구는 이재욱을 향해 으르렁거릴 뿐 범서에게 오지 않았다. 백구는 이재욱의 부하들을 계속해서 제압했고 그들의 발을 묶어 범서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다. 저 개를 잡아 당장 저 미친 개를 죽여버려. 이재욱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부하들은 백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백구는 민첩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했지만 수적 열세에 몰렸다. 결국 백구는 한 부하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옆구리를 맞고 쓰러졌다. 크르릉. 백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서 이재욱을 향해 달려들었다. 백구는 이재욱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이재욱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이재욱의 눈에 백구의 이마에 있는 익숙한 문양이 들어왔다. 저 문양, 설마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화재가 나던 밤, 수호불상을 훔치려던 아버지의 일당을 막아섰던 늙은 백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백구의 임에도 똑같은 문양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재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에 그 백구의 환생이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깃든 존재임이 분명했다. 그 사이 범서는 대웅전 문을 닫고 이재욱의 부하들을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범서는 주머니에 든 녹음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재욱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이 녹음 테이프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범서는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속에서 낡은 테이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이 절의 보물과 땅은 이제 내 것이다. 이재욱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범서의 손에 들린 녹음 테이프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고 범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대웅전 안에서 범서와 이재욱 일당의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범서는 불상을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 증거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구는 옆구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재욱에게 달려들었다. 백구는 이재욱의 팔을 물어뜯었고 이재욱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백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재욱의 손에 들린 몽둥이를 쳐냈다.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재욱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백구를 노려보았다. 젠장, 이 미친 개가. 이재욱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다. 번개 불빛 아래 칼날이 섬뜩하게 번쩍였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이재욱은 백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백구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범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칼날은 백구의 몸에 깊숙이 박혔다. 백구야, 범서의 절규가 대웅전을 뒤흔들었다. 백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백구의 눈은 여전히 범서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백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백구의 몸은 빛과 함께 사라져갔다. 마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듯한 장엄한 모습이었다. 백구의 희생은 범서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폭발적인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이재욱을 향한 강렬한 증오심이 타올랐다. 내 이놈, 감히 나의 가족을, 나의 백구를. 범선은 땅에 쓰러져 있는 이재욱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재욱은 범서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 그는 범서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행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복수의 화신이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욱의 부하들도 백구의 갑작스러운 소멸과 범서의 변화된 모습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다. 범서는 몽둥이를 든 채 이재욱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재욱은 당황하여 방어했지만 범서의 공격은 거칠고 맹렬했다. 대웅전 안은 범서의 울부짖음과 몽둥이 소리, 그리고 이재욱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범서의 몽둥이가 이재욱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재욱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그의 눈은 공포와 함께 죽음을 예감한 듯 텅 비어 있었다.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절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백구의 경고를 듣고 대웅전 뒤편 비밀 통로로 숨겨진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쳤던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경찰이 절 안으로 들이닥치자 이재욱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부는 붙잡혔고 일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재욱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범선은 몽둥이를 놓치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다. 그는 백구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영롱한 빛의 잔상이 남아있는 듯했다. 백구는 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범선은 이제 홀로 남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의 영혼과 가족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경찰차가 청산사 앞마당에 도착하고 사이렌 소리가 빗속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재욱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거나 경찰에 붙잡혔다. 범선은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와 녹음 테이프가 담긴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와 이재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순간이었다. 경찰이 범서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피고 사건 경위를 묻기 시작했다. 범서는 침착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고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아버지의 일기, 녹음 테이프, 그리고 청산사의 수호불상까지. 경찰은 범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머니에 든 증거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이민혁의 목소리는 3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현장 감식 결과 절 주변에서 방화에 사용된 흔적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범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재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와 이재욱이 그 증거를 은폐하려 저지른 일련의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언론은 청산사 화재 사건과 이재욱 일당의 만행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경악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재욱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범선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백구가 사라진 자리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범서는 백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청산사 곳곳에 백구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백구는 단순히 그를 도운 동반자가 아니었다. 백구는 그의 잃어버린 가족이자 과거의 진실을 알려준 인도자이자 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호신이었다. 백구의 희생은 범서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청산사는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재욱의 개발 계획은 완전히 철회되었고 청산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범서와 청산사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절 복구 작업에 참여했고 범서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청산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고찰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명상하며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범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청산사의 주지로서 그리고 그의 가문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수호불상을 대웅전 가장 신성한 곳에 모셨고 백구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곳에 잠든 백구는 청산사를 영원히 수호할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산사는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다. 백구가 사라진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새벽, 절 입구에서 희미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범서가 나가보니 눈처럼 흰 털을 가진 어린 백구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 강아지의 임에도 희미하게 백구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범서는 그 순간 직감했다. 백구가 돌아온 것이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지만 변함없는 영혼을 가진 채 범서는 새로운 백구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백구는 그의 품에서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범서는 미소 지었다. 백구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 백구는 늘 그의 곁에 있을 것이고 청산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며 그의 가문을 수호할 것이다. 그는 백구를 단단이라 불렀다. 단단은 굳건하다는 뜻의 우리말로 범서의 결심과 백구의 영원한 수호를 의미했다. 범서는 단단과 함께 청산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그는 불법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었고 청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과거의 비극과 진실, 그리고 백구의 숭고한 희생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은 범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청산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청산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범서는 가끔 백구와 함께 노을 지는 산을 바라보곤 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요한 청산사와 그의 곁을 지키는 단단.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했으며 새로운 가족이자 수호신인 백구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백구의 영혼은 청산사 위로 영원히 맴돌며 세상을 향해 진실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